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릎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새로 부임해온 정재찬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문학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솔직히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부터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문학을 좋아하시나요? 지금도 좋아하시나요?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어렸을 때는 상당히 좋아하고 또 시도 직접 지어본 데도 있었으나 이렇게 커지면서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도 옛날에는 한때 다 문학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는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직접 중등학교 현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국어는 좋아하겠지 싶어가지고 너희들 그 국어 과목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요즘 애들은 체면도 안 봐줘요. 제가 질문했으면 그래도 조금 이래야 될 텐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래도 문학은 좀 낫겠지 싶어서 약간 비굴한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좀 문학은 괜찮지 않니?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네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없는데요. 이걸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든 과목이 싫은데 문학도 싫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따져보면요. 우리 학생들은 문학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수학 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이 국어 시간이면 괜히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국어 과목 중에서도 좀 전까지 막 논설문이었어요. 딱딱한 논설문이다가 이번 시간엔 시나 소설이야.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재밌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우고 나면 문학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밑줄 긋고 빨간 줄 긋고 하다 보면은 문학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른 과목은 원래 그게 좀 딱딱한 거라서 그렇다 치고 문학 너마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저의 심정이에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것처럼 문학 너마저 날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이런 괘씸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어머니들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가졌을 거예요. 문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래도 문학이 좋았는데 문학을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왜 이렇게 딱딱해지는가. 그건 아마 우리 교육이 좀 잘못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점에 대한 불만은 국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문학을 싫어하면 안 가르치는 게 낫잖아요. 김소월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잘 몰라요. 잘 알게 됐어요. 그럼 행복해야 될 텐데 잘 알게 되니까 싫어진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물론 시에 대해서 잘 알고 시를 좋아하게 되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시를 배워서 잘 알게 됐는데 알수록 시가 싫어져요. 반대로 시는 몰라도 그냥 시가 괜히 좋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전 차라리 후자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서 저도 교사 시절에는 이건 내가 괜히 가르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총각 시절에 모 여고의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인기 좋았겠죠. 네. 총각 국어 선생님. 그래서 처음 부임해가지고 열정은 넘치죠. 또 아이들은 막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젊은 혈기로 문학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어야 했던 게 신석정님의 그 먼 날을 아르십니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끝부분인데요. 그 먼 날을 아르십니까? 신석정님의 시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5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촐촐히 비가 내리면 꿩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고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네, 좋죠. 근데 어떻게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영화 보고 오면 아무리 복잡한 영화도 딱 두 마디죠. 재밌어, 재미없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이 시 읽고 어떻게 좋아? 그냥 좋아요. 그럼 됐어요. 그럼 충분한 거예요. 물론 더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향을 꿈꾸고 뭔가 이국적인 풍경, 목가적인 풍경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느껴도 충분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가르치던 당시에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제 암흑기만 나오면 어둠, 그럼 이건 일제치하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봄, 그러면 광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때 이 시도 교사형 지도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때 어머니는 빼앗긴 조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나오던 그 새빨간 능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자유, 뭐 해방, 광복 그런 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때 능금이라고 하는 것은 빌헬름 텔의 사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헬름 텔의 사과 아시죠? 예. 그게 원래 슐러의 희곡에서 나오는 건데요.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 일입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인 성주가 마을 광장에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자기 모자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에 경배를 해라. 예? 근데 이제 스위스인이었던 그 빌헬름 텔이 아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냥 깜빡 잊고 지나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체포해서 이제 만약에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그걸 화살로 쏴서 맞추면 풀어줄 테니 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끔찍한 요구죠. 물론 여기서 이왕 뭐 말씀 나온 김에 드리는 건데요. 대개 빌헬름 텔 그럼 여러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 화살을 쏜 그 빌헬름 텔의 솜씨에 감동하시죠? 저는 아들에 감동해요. 어떻게 그걸 믿어? 근데 정말 이 철없는 아이의 순진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활잘 쏘는데 아빠 맘 놓고 쏘세요? 그래서 걔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 맞춘 거예요. 아내였으면 못 구했어요. 아내가 믿겠어요. 불안해서 떨면은 그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이런 관계니까 지금 아들과 아버지 그런 관계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여기서 나와 어머니 관계 그럼 이거 빌헬름 텔의 사과로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해방과 자유의 상징을 따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저 부분을 빌헬름 텔의 사과라고 해석할 무슨 근거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뭐 중간에 시에 빌자라도 한번 나오면 제가 좀 혹시 빌헬름 텔 아닐까? 텔자라도 한번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게다가 뭐 애플도 사과도 아니고 능금인데 제가 백보양보해서 새빨간 능금을 똑똑 쏘지 않으렵니까? 그럼 제가 빌헬름 텔의 사과로 제가 인정해. 근데 따는데 빌헬름 텔 딴 적 없다 그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10대 우리 여고생들한테 이게 그런 시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막 열변을 토하니까 이건 그냥 순수시로 감상해야 된다. 너네도 말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광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 애인이랑 우리 엄마랑 한번 저런 데 한번 가고 싶어. 그런 느낌 드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런 시로 감상하자. 그랬더니 막 애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영혼을 맡겨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몹시 뿌듯해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달에 치러진 전국 모의고사. 자, 이제 드디어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정답 2번이었어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2번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의 통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석정 시인이 개인적으로도 실제 어머님을 여의었고 그리고 나라도 조국을 잃었으니까 개인의 의식, 개인의 정서를 그린 것이 사회의 정서를 그린 것이 된 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이 통합된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노했던 건 아니 이러면 이제 시인이 몇 년에 태어났냐를 넘어서 시인의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나까지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문학교육이 이럴까 하고 절망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저는 내가 역시 초벌해서 실수가 많았어 하고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제가 가르친 반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할 줄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 반 애들 막 혼냈어요. 너네들은 말이야 선생 말을 얼마나 안 믿으면 내가 그렇게 그런 시가 아니라는데 다 그렇게 그 답을 맞췄느냐. 그랬더니 애들도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황 정의 능력이 의외로 높아요. 걔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저거는 정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고 저거는 시험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야. 이것을 아이들은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제가 다르게 가르쳤어도 아주 시험용으로 공부를 딱 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문학 공부를 왜 하니?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뭐라 답할까요?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보면 대학을 잘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문학의 가치는 대학 가기 위한 것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의 생명은요, 문학의 가치는 우리 이 근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고 하니 도구적 합리성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말이 그냥 어려울 뿐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거에서 뭐 했으니? 라고 할 때 그게 과연 도구가 되니?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합리적인가만 문제되는 사회. 사실은 그런 사회가 너무도 끔찍해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순수한 세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문학조차 대학 가기 위한 방편으로 좋아한다면 그건 전혀 문학다운 공부가 아니겠죠. 오히려 반문학적인 공부겠죠.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문학책만 읽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답해 주시겠어요? 저희 딸도요, 문학책 종류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 공부도 안 하고 소설책만 계속 보는데 그 문학책 같은 것도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공부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차라리 텔레비를 보겠죠, 그죠? 네. 또 다른 분 계세요? 저희 아이도요, 예. 문학책은 보지 않고 컴퓨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걱정인데. 그럼 서로 부러우시겠네요. 사실 문학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소설책만 보고 있다. 그럼 우리 엄마들이 딱 어떻게 말 나오냐면 너네 쓸데없는 걸 읽고 앉았니? 문학한다고 밥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문학이 가치 있는 거라면 그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 다음에 커서 시인 될래.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잘하면 가출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문학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자꾸 우리가 물어볼 때 도구적으로 가치 있는 걸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에서 뭐 하느냐 이런 거. 어떻게 본다면 우리 어머님들이야말로 문학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문학은 쓸데없는 겁니다. 문학한다고 밥이 나오거나 쌀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나옵니다. 저도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고 그냥
조금 나와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돌아가신 고 김현 스님의 말을 빌면 문학은 쓸데없기 때문에 쓸데있다. 쓸데없기 때문에 쓸모가 아주 많다라는 역설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문학이란 쓸데없다. 그런데 자고로 쓸데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 얼마나 쓸모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죠? 근데 문학은 쓸데없단 말이에요. 쓸데없으니까 아무도 그걸 탓하지 않겠죠. 내가 문학책을 막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뺏어가나요? 아이, 저 비싼 걸 지가 보다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내가 소설을 읽는 것은 이게 무슨 밥이 나와서 쌀이 나와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읽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학은 바둑 같은 걸지도 몰라요. 바둑 두시는 분 가만 보세요. 막 2집 냈다, 3집 냈다 흥분하는데 집 한 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바둑처럼 내가 좋아서 하는 그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학은 바둑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바둑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행위로 벌어지는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거창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프로이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2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현실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 쾌락 원칙이 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에 근거해서 사세요? 당연히 현실 원칙에 근거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참 위험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걸 억압하긴 하지만 너무 억압하면 우리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성도 있다. 이런 원칙도 있다. 그것이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말해준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설화 다 아시죠? 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건 왜 죽을까요? 현실 원칙이 나를 처벌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래서 그럼 절대 말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돼요? 이번엔 속 터져 죽어요. 쾌락 원칙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이건 비밀이야. 그럼 꼭 전하고 싶죠? 예. 비밀이라고 강조할수록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복두쟁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죠? 대나무 숲속에 가서 임금님이는 당나귀 했더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대나무 숲속이 바로 뭘까요? 그게 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의 욕망을 세상에서 표현하면 위험해요. 그건 현실 원칙이 처벌할 거예요. 안 하고 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속 터져 죽을 겁니다. 문학은 우리의 욕망을 대신해서 사회가 안전하게 거기 가선 얘기도 돼. 거기가 대나무 숲속이야. 거기가 바로 문학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하는 건 일종의 스캔들이죠. 임금님의 추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억압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실을 알리려는 마음,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즐거워지는 그런 마음, 문학은 그런 것을 담아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욕망을 실천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위험합니다. 바람 조심하세요. 그런데 문학책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심정 이해하면은 내 마음이 새로이 카타르시스 같은 걸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나무 숲속이 문제는 제가 지금 대나무 숲이라고 한 걸로 봐서 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것 같진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요. 이 사회의 중심부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치, 경제, 법,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대나무 숲은 어디쯤 있냐면 아마 요쯤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는 게 사회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걸쳐서 존재하는데 아마 이 주변부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참 안 됐죠. 안 됐지만 안 됐기 때문에 희망의 역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내놓을 것도 많아서 이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문학은 받은 게 없죠. 그럼 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투덜댈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있을까요? 문학. 아셨어요? 이 사회보다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꿀 권리 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 괜찮아 해도 여기서는 아니야 로미오와 줄리엣 봐. 아 그래도 잘 살잖아. 사랑이 더 중요해. 뭐 이런 것은 문학 대나무 숲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학은 우리 사회를 직접적으로 고쳐주진 않지만 아직도 고칠 것이 많다는 것을 추문으로 들리게 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더 고칠 게 많아.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에도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죽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억울한 사연을 갖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프지 않습니다. 남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옆집에서 초상이 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막 눈물이 철철 나요? 솔직히 어떨 때는요. 그냥 병원 가서 돌아가시지 왜 이래갖고 복잡해. 저만 그렇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그래, 저 못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찼어요. 왜? 도구적 합리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소설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소설은 우리가 주인공 편이 돼본다는데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린 착한 사람 편도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 편도 아닙니다. 우린 주인공 편입니다. 여러분들 주윤발 나오는 영화 많이 보셨죠? 네. 그때 주윤발 편 드셨죠? 네. 이유는 뭐예요? 잘생겨서 그러려고 그러셨죠?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주윤발도 홍콩의 갱이에요. 상대방도 갱이고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주윤발이 우리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심정에서 바라보니까 주윤발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다 모래시계 세대들 아닙니까? 모래시계 볼 때 태수가 다 떨고 있니? 그럴 때 내가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태수 막 좋아하셨죠? 근데 만약에 현실에 직접 태수 같은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수요? 깍두기예요. 그것도 정치 깡패고요. 조폭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셨을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 나라가 안 돼. 라고 말도 못하죠. 들릴까봐. 그럴 정도로 우리가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소설이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놓고 보니까 드디어 그 사람 심정을 알겠죠. 오히려 태수야말로 착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어쩌다 운명이 저렇게 됐어. 라고 이해를 한단 말씀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이러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선 남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건 깡패, 저건 가난한 사람, 저건 노동자, 이런 식으로 막 딱지 붙여놓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그 사람의 슬픈 속내를 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태수 죽는다고 따라 울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때도 우리 눈물 하나 안 흘리는 그런 각박한 사람들이 허구의 인물이 죽었다고 눈물을 흘린다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우리 현대의 작은 기적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태수 죽었다고 안 나옵니까? 최민수 그 다음 주 나와서 인사하던데요. 정작 살아있는 사람한테 각박했던 우리가 허구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문학을 한다고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하면 눈물은 나옵니다. 저는 이 눈물이 때로는 밥과 쌀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럼 2번 울었으면 어떻게 나머지 여생을 살란 말이에요. 문학이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학이 시험을 잘 보고 그래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문학 공부 잘해서 시험도 잘 보고 그래서 대학까지 잘 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앞뒤 말은 좀 정확하게 해봅시다. 공부해서 그 결과로 대학 가는 거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까요? 지금은 그렇게 살죠, 우리가? 그게 우리가 도구적 합리성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바꿔볼게요. 연애에서 그 결과로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싶으세요? 야, 이거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런 이제 연애해야 돼. 그럼 그 연애가 즐겁겠어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내가 공부해서 그 결과로 대학을 가면 참 좋은 거예요. 연애한다고 다 결혼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증인들이시죠? 예. 그러면 공부해서 반드시 대학 가는 건 아니래도 공부한 그 자체, 마치 연애한 그 자체가 행복한 체험이었듯이 문학을 공부한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우리 문학교육의 목표였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쳤더라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나이 들어보니 문학이랑 멀어졌어요. 아니면 문학이랑 과목이 싫어요. 문학은 시험 때나 필요한 거예요. 하는 그런 말들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뭘까요? 그것은 문학을 사랑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를 사랑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일 인간의 삶과 사회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낮게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문학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게 되길 원하신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문학을 읽게 하고 문학을 사랑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돌아다보고 그 성찰로부터 나를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눈물과 고통의 축제를 즐기게 해야 될 겁니다. 문학이 쉬워서 만만해서 그래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문학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자아로 성장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문학은 나에게 기쁨이 그냥 즐거움, 쾌락 그런 기쁨이 아니라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론 분노도 하고 그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사실은 이 사회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런 사회 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바로 문학을 공부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문학이 뭐길래? 문학은 소중하길래.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